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하루가 갈수록 힘이 축 빠지는 분들 계시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오후엔 완전히 방전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력을 몰래 갉아먹는 습관을 기억하기 좋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운이 없을 때 단 걸로 때우는 겁니다. 기운 없으면 사탕, 믹스커피, 빵, 과자 같은 걸 찾게 되시죠? 당장은 기운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단 걸 먹으면 뇌에서 잠깐 팍 기분이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급하게 낮추려고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거든요. 그 바람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먹기 전보다 오히려 더 노곤하고 졸리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당뇨가 없는 건강한 분한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축 가라앉는 게 바로 이 혈당이 출렁여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뇌는 또 단 걸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단 걸로 때울수록 더 단게 당기는 악순환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믹스커피 한 잔이나 빵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 이게 하루를 가장 안 좋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공복에 단 게 들어가면 혈당이 더 크게 출렁이거든요. 아침엔 차라리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로 시작하시는 게 하루 종일 기운을 잡아줍니다.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은 완만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미 단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어떻게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 걸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순서와 짝만 바꾸면 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걸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로 줄여서 최고밥이라고 불러요. 최고밥.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는데 혈당 출렁임이 확 줄어듭니다. 단계 당기면 그것만 따로 드시지 말고 견과류나 계란처럼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0분 산책이 출렁이는 혈당을 눈에 띄게 가라앉혀서 식곤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흰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곡물을 잡곡밥이나 현미로만 바꿔도 하루 종일 기력의 기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몸이 마르면 그것만으로도 더 처지고 피곤해지거든요. 자, 두 번째 습관은 기운이 없다고 자꾸 앉거나 눕는 겁니다. 기운 없을 때 가만히 쉬면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우리 몸은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점점 덜 쓰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절전 모드가 길어지면 분명히 쉬었는데도 더 무겁고 처지는 겁니다. 특히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혈당도 더 올리고 몸도 더 무겁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앉아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다리 근육이 일을 안 해서 들어온 당을 태워 없애지도 못해요.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오래 앉아 있는 걸 의자병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7시간 반을 앉아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는 셈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한 연구에서는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 뭐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거나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운동해서 한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오래 안 퍼져 있냐, 얼마나 짧게 앉아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느냐,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제 와서 막 귀찮나 막 움직여야 돼? 막 운동 계속 해야 돼? 아, 너무 힘든데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어디 마실 갔다 오거나 뭐 왔다 갔다만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그냥 앉았다 잠깐 일어나기만 해도 굽었던 척추 확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가볍게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팍팍
펌프질을 해서 막혔던 피가 바로 돌기 시작해요. 종아리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 좀만 움직여줘도 이게 피가 확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한층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면은 종아리가 확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건 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주 끊어주는 겁니다. 퍼지는 시간을 자주 끊어주는 거. 특히 나이가 들면 안 쓰는 근육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빨리 빠지거든요. 며칠만 누워 지내도 다리에 힘이 푹 풀리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수록 더더욱 조금씩이라도 자꾸 움직여서 내 몸을 조금씩 계속 괴롭혀 주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인데 이게 사실 오늘의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이게 빠지면 기운이 안 돌아오거든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재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주는 습관이라면 세 번째는 아예 원료 자체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려면 그 기운을 만들 재료가 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유지시키는 재료,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재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재료. 특히 우리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기운을 저장해 두는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지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그런데 이 창고가 비면 몸은 당장 쓸 기운을 만들려고 멀쩡한 근육을 헐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기운은 더 없어지고 다시 또 근육을 헐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재료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것들이 부족해지거든요. 입맛이 떨어져서 적게 드시고 고기는 위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같은 걸 드셔도 예전만큼 흡수가 안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고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남는 재료는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걸 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정작 몸을 만들 재료가 비어 있으면 기운이 차오르질 않습니다. 이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상처가 더디 아무는 것도 사실 이 재료가 부족하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을 빠르게 되찾는 진짜 핵심은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매일 채워주는 겁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기운이 없는 걸까? 늘 이게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 재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운을 만드는 재료는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 재료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밥은 잘 드시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진짜 이유랑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습관을 다 바꿨는데도 기운이 안 돌아오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그건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운이 푹 빠지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습관, 단 걸로 때우기, 오래 앉아있기, 그리고 재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오늘 바로 바꾸실 수 있고 세 번째 재료는 매일 꾸준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나이 들수록 음식만으로 매일 충분히 채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밥은 잘 드시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뒀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왔답니다. EBS 건강 채널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40대 부부의 식습관을 공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영상일 수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살찌고 늙는 문제가 아니라 50대 이후 몸의 방어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부부,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온 부부, 그 중에서 남편분의 식습관이 공개가 됐는데요. 365일 라면이랑 국수만 드세요.
밀가루 종류만 드신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하루에 빵을 한 번 이상 드시고요. 한 달에 배달 음식을 30번 넘게 시켜 드신대요. 주말에 하루 5번 시킨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찔렸습니다. 바쁘다 보면 요리할 시간이 없고 재료 사면 남아서 버리게 되고 결국 배달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그리고 저만의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3사 월간 이용자가 2024년 기준으로 3,58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3,500만 명 이상이 배달앱을 쓰는 겁니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이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시나요? 해먹기 귀찮아서요. 특히 40대는 84%가 배달앱을 쓰고 있고 50대도 10명 중에 7명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이 부부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정제 탄수화물이 배달 음식에 많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퍽 나와요. 담배나 술이랑 똑같은 중독 물질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파민을 얻으면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집니다. 라면이 끊기 힘든 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 연구팀 연구에서 고지방, 고당분, 초가공식품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이클에 빠진 분들은 끊으려고 해도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식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의 비만율이 61.7%입니다.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이 4가지가 전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신체 나이가 내가 80세인지 40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신체 테스트 한 거를 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40대라면 20초 이상 버텨야 정상이고요. 50대라면 15초 이상, 60대라면 10초 이상입니다. 10초 이하로 버티셨으면 신체 나이가 70대 이상이라는 신호예요. 만약에 5초도 못 버티잖아요? 그럼 80대 수준인 겁니다. 영상에 나온 40대 남편분은 2.7초 버티셨습니다. 80대 판정이 나와버렸어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의자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30초에 20개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개에서 19개면 60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5개 이하면 70대에서 80대 수준이에요. 영상에 나온 아내분은 16개 정도 하셨습니다. 거의 턱걸이로 한 60대 수준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부부는 40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테스트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결과가 좋게 나오신 분도 있고 안 좋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도록 이 영상을 보시고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체 나이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과학은 더 발전했는데 말이에요. 수면을 안 재우고 좁은 곳에 가두고 당분과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이면 쥐가 1년 만에 노인처럼 돼서 사망해 버립니다. 노화 연구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수면을 줄이고 초가공식품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 또 풀고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빨리 늙는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설문에 40대의 69.5%, 50대의 69%가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몸이 빨리 늙는다는 걸 직접 느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90년대 이후로 20대부터 30대의 암 발생이 25%가 증가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자 40대, 50대의 육류 섭취량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은 40대가 25g, 50대가 29g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과일 섭취량은 줄었습니다. 고기는 더 먹고 과일 채소는 덜 먹는 쪽으로 식습관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만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것이 있고 비만의 결과가 만성질환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사망자 27만 명 중에 78%가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24년엔 더 높겠죠.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으로 가고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가고 만성질환은 조기 사망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그거 뭘로 채우실 건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미 몸속에서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인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매일 먹으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만성염증이 뭐냐면 몸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조용히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면역체계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로 바뀌는데 이게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게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잖아요. 소화 효소가 줄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대 의대 연구팀이 202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소화가 안 되는 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늙어버린 면역세포의 축적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 문제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는 것부터 말하면 액체로 된 당분부터 끊으세요. 콜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것부터 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먼저냐면 액체로 된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바로 혈당으로 직행합니다. 고체 음식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강해요. 면역세포가 가장 빠르게 타격받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흰쌀밥, 흰빵, 국수를 줄이는 겁니다. 정제 곡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만성염증을 계속 자극합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면역세포를 살리는 음식을 넣는 겁니다. 콩류, 견과류, 베리류가 핵심이겠죠. 이 3가지는 항염증 효과가 있고 장내 유익균을 살려서 면역체계 회복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만으로는 면역체계를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면역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거든요. 입술에서 물집 나신 적 있으시죠? 피곤하면 이 물집이 꼭 올라오시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이 신호가 잘 안 잡혀요.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0대 부부가 신체 나이 80대가 나온 건 단순히 라면이랑 배달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혈당을 유동치게 하고 만성염증을 쌓이게 하고 결국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식습관을 바꿀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액체 당분부터 끊으시고 정제 곡물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진짜로 살리는 음식을 넣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를 살리는 습관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남고 특히 눈 밑이랑 턱 아래 유독 잠붓기랑 피지가 쌓이는 느낌 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기분은 상하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싼 화장품도 발라보고 좋다는 피부 마사지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가격은 부담이 되고 효과는 그때뿐이지 근본이 해결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굴빛은 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몸속에 피가 잘 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피부 탄력도 같이 잃는 거예요. 피가 다니는 길이 그대로 막혀버리는 건데요. 피부 세포도 이 핏줄을 타고 산소와 영양을 받아가는데 길이 막히면 얼굴부터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힌 핏길을 뚫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팜델리의 혈행케어 마늘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에는 혈행을 잡아주는 3가지 핵심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황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인이 혈관 안쪽에 들러붙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혈액이 온몸에 잘 돌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제품 속의 마늘은 영천 마늘인데요. 영천 마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영천 마늘은 마늘의 좋은 성분들 중에서 혈행 케어에 특화된 알리인을 살린 마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의성 마늘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즉 혈관을 생각한 마늘을 드시려면 영천 마늘을 드시면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상이 마늘의 효능을 알려드린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늘 성분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고열에 오래 끓이면 독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센 불에 태우지 않는 이상 독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센 불에 이 마늘을 태우지 않는 이상 독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늘을 요리로 드시면 효능을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찌개에 넣고 국에 풀고 기름에 볶고 불에 굽고 열이 60도만 넘어가도 이 마늘에 있는 효소가 파괴돼 버리거든요. 끓이고 굽는 순간 정작 중요한 건 사라지고 그냥 마늘 향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혈행 케어를 위해서 이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마늘로 혈행 케어의 효과를 드시려면 드시는 권장량이 하루에 10알 정도 드셔야 됩니다. 이 생마늘을 10알 그대로 드시면 어때요? 입에서 냄새나고 속 쓰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양제로 섭취하면 냄새와 속 쓰림을 전부 잡을 수 있어요. 자, 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네, 마늘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이 팜델리의 이 혈행케어 영양제, 마늘 영양제는요, 고함량 알리인 제조 특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알만 드시면 이 생마늘을 10알 분량, 하루 권장치, 그냥 드시는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뚜껑 열었을 때 마늘 향이 엄청 풍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를 입에 넣고 한번 삼켜보니까 마늘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입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 알약은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삼키는 순간 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흡수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속쓰림이 덜어나는 거죠. 제가 이 팜델리 혈행케어 이 영양제 제품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팜델리 혈행케어 이 알약 안에는 두 번째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은행잎 추출물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끈끈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손끝, 발끝, 심지어 뇌 속 가느다란 혈관까지 피가 구석구석 닿게 되는 거죠. 까닭없이 손발이 시린 분들이 은행잎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잎 추출물에는 효과가 손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53에서 65살 여성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은행잎 추출물을, 한쪽은 가짜 약을 일주일간 드시게 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은행잎을 드신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 점수가 확연하게 높게 올라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피가 뇌까지 잘 돌면서 산소가 넉넉히 공급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우리 얼굴 피부에는 눈에 안 보이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쫙쫙쫙쫙 깔려 있거든요. 우리 몸의 피가 이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잘 닿아야 얼굴이 화색이 돌고 안 닿으면 그대로 칙칙하고 푸석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즘 부쩍 깜빡거리신다면 손발 시린 것과 깜빡거리는 것이 같은 뿌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알약에 들어있는 이 혈행 케어의 핵심적인 성분은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의외이실 겁니다. 바나바잎의 핵심은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식사 후에 확 치솟은 혈당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줘요. 밥을 먹으면 당이 피 속으로 쏟아지는데 이 코르솔산이 당을 세포 안으로 빠르게 들여보내서 혈당이 덜 오르게 하거든요. 이것도 관련된 실험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코르솔산을 드시게 하고 가짜 약을 드신 분들과 식후 혈당을 비교해 봤습니다. 밥 먹고 1시간, 2시간 뒤에 재보니까 코르솔산을 드신 쪽이 분명하게 더 혈당이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솟구쳤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피부에 영양을 실어 나르는 그 가느다란 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푸석해지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일수록 피부가 거칠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결국 식후 혈당 관리가 곧 얼굴 관리인 셈입니다. 한 끼를 죄책감으로 끝내지 마시고 먹고 난 뒤까지 챙기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 팜델리 혈행케어 영양제를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혈당, 기억력, 종합적으로는 혈행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제일 간단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 후에 물과 함께 2알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이거 일주일 정도 아내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교회를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아.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꾸준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한 통에는 60알이 들어있어서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저는 이거 드시다 보면 한 달은 금방 가거든요. 저는 넉넉하게 2통 정도 드셔보시고 내 몸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드시는 약이 있으면 절대 끊지 마시고 생활관리 차원으로 얘도 한번 같이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없다고 큰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운동을 2시간이나 할 것도 매일 식단을 완벽하게 지킬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오는 겁니다. 이 혈행케어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2알 빼먹지 않은 게 전부인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이게 작은 루틴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할게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 걱정이라면 마늘, 손발 시리고 깜빡거림이 늘어났다면 은행잎, 밥만 먹으면 나른하고 혈당이 걱정이라면 바나바잎. 이 셋이 여기 2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이 한 35,900원인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29,900원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7월 1일부터 딱 7월 8일까지 일주일만 제가 열어두는 가격인데요. 아침마다 칙칙한 얼굴이 고민이셨거나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신경 쓰이셨다면 지금 이 고정 댓글과 설명란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깍두기로도 드시고 조림으로도 드시고 국으로도 드시는 그 무. 근데 이 무를 잘못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가 왜 신장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무를 어떻게 드셔야 신장을 지키면서 혈관까지 챙길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거기다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도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이 음식을 잘 분해해줘서 위장 부담을 줄이고 장 운동도 촉진해줍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혈관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좋은 식재료인데 왜 잘못 드시면 신장이 독이 된다고 했을까요? 무를 잘못 드시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이나 홍삼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삼과 홍삼은 기운을 위로 끌어주는 식품입니다. 반면에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2가지가 몸속에서 만나면 인삼이 올린 기운을 무가 내려보내버립니다. 비싼 보약을 먹고 효과를 다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인삼의 약효 성분과 무의 효소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가 생기고 이걸 신장에 처리해야 되니까 신장에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인삼이나 홍삼을 드신다면 무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는 당근이나 오이와 함께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당근과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니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무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헬스조선 자료에 따르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함께 섭취한 식재료의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사라지면 혈관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바짝 볶아서 익힌 다음에 무와 함께 섞으시면 돼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힘을 못 씁니다. 자, 세 번째는 목이버섯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하이닥 자료에 따르면 목이버섯은 무와 궁합이 좋지 않아 함께 조리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도 성질이 서늘하고 목이버섯도 성질이 서늘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이 마치 냉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려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은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잡채나 볶음 요리에 무채와 목이버섯을 같이 넣으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나 수분 조절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신장 건강의 핵심은 혈관 관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과 혈관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신장으로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서 신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지키려면 혈관부터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제대로 드시면 혈관 관리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압까지 조절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드셔야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 무 조림이에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피아제가 들어있어서 고등어의 기름진 성분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등어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도 무와 같이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등어의 오메가3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무의 식이섬유가 혈관을 청소해줘서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등어 무 조림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고등어 한 마리, 무 반 개, 다진 마늘 한 큰술, 대파 반 대, 생강 반 작은술,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2큰술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볼에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생강 반 작은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간장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생강을 넉넉하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생강이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물을 1에서 1.5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졸이면서 다 으스러져요. 냄비 바닥에 물을 빈틈없이 깔아주시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을 바닥에 깔면 고등어가 타는 걸 막아주고 무에서 나온 시원한 채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고등어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 겁니다. 손질한 고등어를 무 위에 얹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골고루 펴서 올려주세요. 물 200ml를 자박하게 붓고 처음에는 뚜껑을 연 채로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비린내 성분은 휘발성이라서 뚜껑을 열어두어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처음부터 뚜껑 닫으면 비린내가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대파를 어슷하게 썰어서 올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중력불에서 20분 이상 푹 졸여주세요. 국물이 반 정도 줄어들면 완성입니다. 드실 때는 국물을 밥에 비벼 드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챙기려고 음식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음식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혈관 염증까지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염증을 직접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흔히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무릎 연골 주사 맞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정보는 여기서 말하기 좀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가겠습니다. 무 화물 볶음입니다. 무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위장 점막도 보호해줍니다. 재료는 무 반 개와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이에요. 재료가 준비되셨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를 결대로 채를 썰어주세요. 결대로 썰어야 볶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2큰술을 두르고 채 썬 무와 다진 마늘 반 작은술을 넣고 소금 반 작은술로 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을 넣지 않아도 무 자체에서 나온 달큰한 채소와 들기름과 섞이면서 자작하게 국물이 생깁니다. 약한 불로 뚜껑을 덮으시고 10분 정도 익히다 보면 무가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면 완성이에요. 10분 지났는데도 아직 단단하다면 2, 3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향이 가득한 무 화물볶음 얹어서 비벼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이 술술 입에 녹아가지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꿀청이에요. 무에는 유황화합물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꿀의 프로폴리스 성분이 더해지면 기관지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꿀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무가 혈관을 청소하고 꿀이 혈관을 보호하는 이중작용을 하는 거예요. 재료는 무 반개, 꿀 적당량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깍둑썰기로 작게 썰어주세요. 껍질에 비타민C가 속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놓은 무를 넣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실온에서 딱 3일만 숙성시키면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꿀과 무즙이 섞이면서 맑은 무꿀청이 완성됩니다. 무 건더기는 건져서 장아찌로 드셔도 되고 남은 청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무꿀청을 2스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마다 한 잔씩 드시면 금세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량을 줄이시고 대신 배를 갈아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리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어요. 좋은 무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무를 고르실 때는 이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걸 고르세요. 가볍게 느껴지면 속이 비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표면이 매끄럽고 흰빛이 선명한 걸로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 있거나 주름진 건 신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잎이 붙어있는 무라면 잎이 선명한 초록빛인 걸 고르세요. 잎 색깔이 노랗거나 시들시들 있으면 뿌리도 오래된 겁니다. 요즘 봄에 무가 마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봄무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좋아서 지금 사두시면 딱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 비타민C가 혈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혈관 관리가 먼저이고 무를 제대로 드시면 혈관 관리에 정말 좋아요. 단 3가지는 주의해주세요. 인삼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상쇄되고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당근 오이와 생으로 섞으면 비타민C가 파괴돼요. 목이버섯과 함께 드시면 찬 성질이 겹쳐서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무를 제대로 드시는 법 3가지. 고등어 무조림, 무 화물볶음, 무 꿀청이 있죠.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무가 혈관도 지키고 신장도 지키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